반갑습니다. 퇴직심리연구소 최환규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노후생활이 굉장히 이제 풍요로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우리의 노후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체가 불편할 때는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어갖고 보조하는 기구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심리 건강 아니면 이제 정신 건강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들이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건강한 시기를 퇴직 후에 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하게 되면 운동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스키장을 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마련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이런 준비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집 옆에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시로 실천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지속 가능한 운동을 지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운동 강도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하고 사실 운동 강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운동에 집중하느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잡념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강도를 찾을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세도 중요하게 생각을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바람직한 자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산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걷는 모양을 보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지금 하는 게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좀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러닝이라든가 이런 운동 강도가 약간 이제 세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가로부터 자세와 운동하는 요령을 좀 배우고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필요한데, 너무 강도가 낮은 운동은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이제 건강에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같은 곳에서 그런 합리적인 가격에 등록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맛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속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렇게 놓고 따져봤을 때,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가장 속이 편하더라고요. 비싼 밥을 먹냐 요리를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지금 마음 편하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한 사람하고 먹는 과정을 보면 즐겁게 대화를 할 때 소화 기능도 잘 된다고 영양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니까, 결국은 내가 뭘 먹느냐 보다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운 음식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 효능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데, 매운 음식은 일시적인 진통을 줄여주는 거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매운 음식은 삼가하는 게 노후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친구들이 얘기가 제 얼굴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다 보니까 마음 건강이 노화를 방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하고 마음하고는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신체 건강이 심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 건강도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별다른 활동을 지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제 출근길이 평소보다 더 피곤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건강, 몸 건강 이걸 두 개를 다 어떻게 식으로 잘 균형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갈등하고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갈등하고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한번 잘 생각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걸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정의 자체가 이제 변한다.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 외부 원인이라고 하는 건, 자녀가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신 아파트를 좀 팔아야 되겠다, 제발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이제 만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클 거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못했을까, 과거에 너무 술만 먹었을까, 뭐 이런 후회 자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재 생활에 충실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건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갈등하고 스트레스는 별다른 노력 없이 내가 어떤 식으로 순간적으로
식으로 지금 마음 먹냐에 따라서 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 왜 저 인간은 신발을 지금 저런 거밖에 못 신어? 이렇게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한테서 못마땅한 부분이 아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찾아질 겁니다. 뭐 신발뿐만 아니라 양말 색깔로 마음에 안 들 거고, 바지 길이도 마음에 안 들 거고, 그 사람이 평소에 지금 나한테 했던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없던 갈등하고 스트레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과 해소 방법을 제대로 잘 아시는 것도 여러분들 노후 생활에 굉장히 지금 마음 건강에 중요하다.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인식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왜 지금 그러냐면, 스트레스 반응은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거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사람의 생존을 도와줄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반응 기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곰을 만났다. 곰하고 싸워갖고 이기거나 아니면 곰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야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목적 자체가 과거와 이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 반응은 과거 원시 시대 그대로 지금 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부하한테 질책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상사가 적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존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내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가 내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데, 내가 지금 말로 싸우게 되면 말싸움이 되는 거고, 상대방한테 주먹을 가하게 되면 폭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반응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화가 나는구나, 뭔가 좀 속에서 열이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말을 계속 하시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수습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자 속담을 지금 이용하게 되면 갈등하고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순간에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건 이제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오래 되게 되면 상대방을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피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호흡 한번 하고, 아, 내가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상대방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정식으로 대화를 하시면 어떤 그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방법대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지금 나누게 되면 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든가 아니면 힘든 상황인데 가장 쉽게 그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차리는 과정이 감사하기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직장을 찾아가고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당신만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대부분 반응이, 아니 내가 지금 놀고 싶어서 노느냐, 뭐 나의 상황을 아는 당신마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가, 상황 인식부터 먼저 객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나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에서는 내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지금 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그 다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찾게 되면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좀 건강하고 뭔가 좀 생산적인 활동을 지금 하기를 바라는구나 느끼게 되면 정말 집사람이 나를 진실로 이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행하는 거죠. 나를 지금 진정으로 이제 걱정하는 말을 해줘서 내가 정말 지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그래 나도 당신한테 말이 좀 심했지만 나는 당신이 그렇게 농땡이만 부리지 말고 취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건강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찾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계속 찾는 과정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여유가 있게 되면 감사 일기라고 한번 써보기를 지금 권하는데, 감사하는 순서가 먼저 알아차리기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재발견하거나 뭔가가 지금 나한테 주어졌을 때 주어진 것에 이제 주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기입니다. 왜 그것이 나한테 주어졌는가를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제3자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충분하게 느끼는 거고, 네 번째가 상대방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런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어떤 행동으로 지금 옮겨지는 과정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간단하게 내가 지금 이런 감사거리가 있다, 이걸 뭐 일기로 쓰신다거나 메모를 하시다 보면 주변 사람이라든가 가족들한테 굉장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긍정적인 상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 고등학교 후배가 수강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걔하고 이제 따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5군데를 원하는 회사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걔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취업에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를 한 10가지만 적어봐라.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 되게 황당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걔가 9가지를 적더라고요. 충분하게 적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원하는 5군데 떨어진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새로운 회사를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라든가 여유가 생겼는지 그다음부터는 원하는 모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돌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생활 자체가 훨씬 더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하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갖고 이제 연습을 해야지 이제 실제로 그 감사하기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의 균형이 깨질 때 스트레스를 이제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를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멈추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이제 마음의 평온을 지금 얻기가 굉장히 큰 노력을 지금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해소하지 않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 쌓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처음 느낄 때는 약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지금 느낄 때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죠. 둔감해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강도의 스트레스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얌전한 사람이 술자리에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경험한 거의 99% 사람은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서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근본적인 원인은 더 커지고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빨리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면 더 이상 갈등이 이제 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배우자가 왜 미안한데 뭐 그런 뭐 우스갯 코미디 같은 동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문제가 악화되는 건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회피하는 것보다는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좀 냉정하게 서로가 이제 열을 좀 식힌 다음에 차분하게 대화를 지금 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문제의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생각했던 문제의 원인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게 되면 문제의 수습은 쉬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안하다는 말로 좀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인 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라든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보다 이제 질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오는 내가 견뎌야 되는 스트레스라든가 갈등 어떤 강도보다 실제로는 비즈니스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대인관계 폭을 계속 크게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시간, 체력 이런 게 다 받쳐줄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시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삶의 목표를 지금 먼저 정한 다음에 삶의 목표에서 일치하지 않은 그런 관계부터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초점을 두고 깊은 관계를 지금 맺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좀 누리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퇴직하는 순간 대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배우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관계의 질은 돈독해지면서 외로움이라든가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법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도 중요하냐면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갈등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퇴직자들이 경험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일보다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저절로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도움을 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때 주고받는 게 균형을 이룰 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 나는 지금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잘 찾아보고 그걸 상대방한테 주시게 되면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단 여기서 준다고 하는 건 금전적인 도움은 인간관계 유지할 때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0원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선물을 지금 여러분들 주는 거하고 분명히 지금 받는 사람 기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돈을 쓰는데 선물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한테 돈으로 10,000원 받는 것보다 선물로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돈이 아니라도 진정된 마음을 담길 수 있는 그걸 알려주시게 되면 훨씬 더 상대방은 감격해할 거고 그 감격이 유지가 되는 동안은 인간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을 지금 따져야 되고 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을 주시게 되면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협회 원장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걱정하냐?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황금, 지금, 소금.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부인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자기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3개가 뭐야? 이랬더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퇴직금, 반금, 입금이면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근데 비상금, 지금, 입금이면 비상금을 아내에게 입금시켜서 기분 좋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시간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요. 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땡겨서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서 걱정이다. 걱정을 사서 하시지 말고 끌어당겨서 하시지 말고 현재 그냥 이 시간에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데 걱정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세는 사람.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아무리 세봐요. 내 돈 되나.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요. 현실에 충실하고 자존감이 높으면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소중한 내가 걱정으로 나를 스트레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 바로 알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국어하고 산수만 잘하면 된다. 왜? 주제 파악하고 분수만 알면 된다. 걱정이 많다는 건요. 예를 들어 돈 걱정을 많이 하면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수입이 없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서 그렇구나. 그럼 대책을 세우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하면 뭔가가 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움직이는 걸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를 움직이면 성과가 있어요. 그게 실패든 성공이건. 실패했다면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구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실패하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 미리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남의 이목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남은 남이지 남의 말 3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은 독자적인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지랖을 펼치지 않아요. 오지랖은 소매 자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괜히 남의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또 일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요. 자기개발일 수도 있고 또 취미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극이 있어야 우리가 더 노력을 하거든요. 또 그분들은 적당히 유머를 즐깁니다. 보면은요.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정말 모임에 늦게 나온 분이 있어요. 늦게 나왔고 허겁지겁 나오는데 벌써 회장님이 나와 계셔. 어머, 회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늦은 사람이 무안해하지 않고 다음에 일찍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보는 마인드가 있고요. 적당한 멋도 있고요.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아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개 강좌나 무료 강좌나 뭐 이런 거를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또 그걸 일러줘요. 배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면 뭔가 하나라도 얻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쟤는 저래서 싫어, 얘는 이래서 싫어가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장점만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그 사람의 장점으로 또 커버를 시켜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싫어하는 면이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만나서 여기 아파, 머리, 어깨, 무릎 다 아파 이러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걔를 만나면 즐거워, 걔를 만나면 신나, 이런 친구를 우리는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이 주변에 친구가 많은 이유, 삶이 행복한 이유는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과격한 운동은 할 수가 없지만 10,000보 이상 걷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면요, 우리 등산을 가되 상대방을 고려해서 너무 가파르지 않은 산을 오르자 이렇게 해요. 또 적절하게 돈도 써요. 오늘 한탕 낼게 뭐요 이러다가요, 돈 낼 때 되면요 취한 척하고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주머니를 막 뒤져서 카드로 계산하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는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계산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적절하게 주머니도 열어야 되고요, 또 깔끔해야 돼요. 그 옆에만 가면 냄새가 나 이러거든요. 씻고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언제나 신사 같고 정돈된 모습이 보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지적질을 안 해요. 이분들은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걸 수정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충고질하지 않는다. 충고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성찰을 통해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면 되고요. 저 사람이 뚱뚱하냐 내가 뚱뚱하냐 이거 묻는 것은 너가 훨씬 날씬해 이런 걸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야 너 몰라서 그러니? 네가 훨씬 뚱뚱해 이렇게 얘기해요. 돈 안 드는 말인데 남의 속 긁어놓는 친구 있거든요. 우리가 말씨를 뽐새를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여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왜? 제가 먹는 약이 하나도 없거든요. 골골 80이라고, 골골하면 수시로 병원 가고 체크를 하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해서 너 빨리 병원 가봐, 먹는 약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상해 해갖고 제가 갔어요.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 물이 찼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내가 몇 년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큰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줌마 옆으로 걸으세요. 아니 제가 사람인데 개예요? 옆으로 걷게? 앞으로 걸어요. 이랬더니 똥오줌 못 가리세요? 가리는데요. 오진이었던 거예요. 오진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요번 기회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또 느꼈고, 오진이긴 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다음은요,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이게 막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괜히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말 곱게 나와요. 그런데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그래 내가 어제 잠을 못 잤구나, 또 내가 요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러면요 괜히 인간관계에서 짜증을 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잠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수면에 장애가 있다 얘기하시는데, 낮에 막 운동을 막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저녁에 푹 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충분히 주무셔야 된대요. 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랍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잠을 잘 주무셔서 건강 유지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65세 되면요 매달 의료비가 41만 원 나왔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의료비가 41만 원 나가는 건 큰 돈인데, 이렇게 65세 넘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비를 41만 원 나가는 건
굉장히 큰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쓰는 돈이 진정한 내 돈이라고 합니다. 돈 아끼느라고 내 입에 들어간 것도 아까웠고 벌벌 떨지 마시고 적당히 본인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배우는데 투자하거나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또 아껴서 자식 준다고 옷도 매일 남루하게 입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 옷을 사면요 마음이 설레이거든요. 또 이걸 입고 친구들을 만날 때의 설레임, 또 뭔가를 투자해서 배울 때의 설레임, 이런 거는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소중하다고 느끼거든요. 사람의 인체를 하나 팔 경우 540억이랍니다. 머리카락만도 2억이래요. 저는요 청소를 잘해요. 청소를 잘하는 데 가치. 저는요 찌개를 맛있게 끓여요. 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데 가치. 내가 소중하다 느끼면 스트레스 받더라도 극복.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다음은요 자신을 가꾸기. 예쁘게 얼굴에 팩도 하고요. 늙으면 내 손에 항상 나를 가꾸고 내 건강 챙기고 주변에 좋은 사람.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친구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과 같아서 꼭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멀리해야 할 친구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음식과 같아서 꼭 필요한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걔만 만나면 머리가 아파, 걔만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져, 이런 친구 만나지 말고요. 정말 음식과 같아서 또 약과 같아서 이런 친구를 만나되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식과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부부간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 또 친구와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죠.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랬는데요. 그 너 없으면 못 산다는 친구가 어느 날 헤어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오픈한 내가 후회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 남편에게도 너무 많은 걸 오픈하지 말고요. 그렇다 해서 속이라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와 속이는 거랑 다르거든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칭찬하기. 사람을 만나면 칭찬 좀 하세요. 칭찬거리가 뭐가 있나 하면은 반드시 한 가지 있어요. 너 오늘 립스틱 색깔 너무 이쁘다. 너 어쩜 이렇게 보라색이 잘 어울리냐? 회장님 요 밑에 뭐가 떨어졌어요. 회장님의 매력이 유치하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해서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사람을 딱 만나면 이분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멘트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딱 해요. 그렇게 내가 있음으로써 기분이 좋은 모임을 만드는 거.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지난번에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아줌마가 막 들어오더니 아가씨 화장실 계좌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래요. 화장실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분이 화장실 계좌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래요. 하마터면 제 농협 계좌 알려줄 뻔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웃었지만 공감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거랑 나오는 말이 달라요. 이렇게 공감을 하고 웃고 있는데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 이러면 그 사람 밉상입니다. 우리 공통되는 의견에는 아니더라도 끄떡끄떡 해주고요. 누군가 말을 할 땐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얘기를 할 때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고 하겠습니까? 말하는 건 한 번, 듣는 건 두 번, 고개는 끄떡끄떡 세 번. 그래서 1, 2, 3이라고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끄떡끄떡. 공감이 또 중요한데요. 누군가 얘기할 때 거기에 방귀 들지 말고 끄떡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게 어려우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복사해 주면 돼요. 나 요즘 우울해. 또 우울하구나. 나 어제 남편하고 싸웠구나. 이러면 되는데요. 나 우울해 이러면 야 나도 오늘 너 보니까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 너 늘 싸우잖아. 일주일에 7일씩 싸우잖아. 이러면요. 내 친구도 나랑 공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힘들구나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쩐지 요즘 힘든 일 있는 것 같이 보였어. 나 요즘 남편하고 싸웠어. 이러면 싸웠구나 이러면 돼요. 지난번에 어느 방송을 보는데 친구들 4명이 모여갖고요. 우리 남편 집 나갔어 이랬더니요. 옆에 있는 여성이 너 남편을 만졌구나. 그래서 우리 다 웃었어요. 서로 공감을 하면 친해집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요. 체험을 공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 금세 친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갔다 오거나 세미나 1박 2일 갔다 오면 금세 친하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울 때 생각지도 않게 도와줬다. 현실적인 도움의 교환이 있으면 친해지고요. 친구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친구 사이인데 갑과 을의 입장이 되면요. 친구 만날 때도 부담이 되거나 전화하더라도 걔한테 뭘 어떻게 해서 전화한 건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사이는 동등한 사이가 돼야 되는데 갑과 을이 되게 되면 멀어지게 돼요. 왜?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요. 뭐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고 이러거든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또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요.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여가를 같이 즐기다 보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데요. 80세까지 살 경우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40% 해당하는 32년이래요.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이 선호하는 건 여행인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TV 시청으로 나옵니다. 그중에 한 명만이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를 같이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존감 상해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 필요하다는 존재를 느끼려면요. 봉사활동을 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내 작은 힘이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테레사 효과, 일명 슈바르트 효과라고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체가 올라가는 현상.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누군가를 딱 떠올렸을 때 신세를 졌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거래요. 그러면서 항상 베풀면서 살아라. 손해본 듯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아있는 이런 시간을 남에게 봉사하는 거로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그래 그거는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것들은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 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랍니다. 우리 우물쭈물 하는 순간에 10년 가고요. 우물쭈물 하는 순간에 금세 60 넘었거든요.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시는 거예요. 많이 웃고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많이 베풀고 많이 만나고 많이 운동하고 이러면 그게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 건강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허리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왜? 배가 많이 나오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고 하고요. 허리 치수가 늘어날수록 건강이 1년씩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이목에 신경을 끊는 거예요. 남의 이목에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남들 이목에 신경 끄고요. 걱정을 줄이는 거.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 그러면 4%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끌어안고 걱정 줄여야 되고요. 희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래요. 너 때문에 엄마가 재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중을 보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희생이냐 아니면 희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희생이냐.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 생각하시지 말고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시기 전에 나를 챙기는 겁니다. 왜? 나도 소중하니까. 희생 줄이시고요. 오지랖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 관심 끄세요. 신경 쓰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오지랖 부리는 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걔는 어떻게 사나 신경 끄고요.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오지랖 부린다. 그것도 신경 끄시고요. 오지랖 너무 부리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랖 넓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집착. 사람에 만나면요. 제 지인 중에 있는데요. 제가 누구를 사귀면요. 저한테 집착해갖고 야 걔 친구하지 마.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거미줄이 쳐 있어. 무슨 뭐 스파이더맨이야? 무슨 거미줄이 있어. 제가 누구랑 친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만 챙겨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굴 잘랐을까요? 거기를 잘랐어요. 왜? 그 친구랑 제가 친구 생활을 오래 하면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뭐 재혼한다는 분들도 집착해갖고는 절대로 재혼하지 못합니다. 왜? 집착하면 숨이 차다고 얘기합니다. 숨쉬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성 간에도 그렇고 동성 간에도 자식 간에도 집착을 끊어내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아내들은 필요한 거 찜질방, 돈, 딸, 강아지.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거 아내, 집사람, 애들 엄마, 처, 마누라 이렇대요. 그러니까 부인만 밝히고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나간 사람은 신경 안 쓰는데요. 앉아있으면 한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자신의 일을 갖게 되면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또 친구는 3명에서 5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 약과 같은 친구, 질병과 같은 친구.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멀리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면서 나도 또 그런 친구가 돼야 되고요. 또 소유, 뭐든지 손 안에 쥐려고 그러면 튀게 되거든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편하게 놔주면 그게 어느 게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라고 했거든요. 친구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노력해야 돼요. 내 자식 내가 낳지만 내 소유 아니거든요. 너무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너는 너대로 그 대신 너가 자립할 때까지는 엄마가 어느 정도 케어해 줄게 이렇게는 되거든요. 근데 요즘 자식 내 뜻대로 안 되죠. 자식은 자식대로 존중해 주되 부모로서 할 도리만 하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대인관계 우리가 눈 뜨고 늘상 사람을 만나야 되는
되는데요. 일십, 백천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 10사람을 만나며 100글자를 쓰고 천자를 읽으며 만벌을 걸어라 이거든요. 여기에도 10사람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가장 걱정되는 것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대인관계, 네 번째가 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요. 칙센트 미아의 말을 빌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첫 번째,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 두 번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된답니다. 우리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깬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전화 몇 통 100명도 모을 수 있어 이랬는데요. 어느 날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 벌판에 혼자 놓인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와 정말 친하다는 거는 다르거든요. 나한테는 인맥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걸 자랑하시지 말고 단 한 사람에도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대인관계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이왕이면 베풀 수 있는 대인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울증에도 빠진다고 하거든요. 직장 다니던 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됐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거든요. 아니 젊었을 때 들어와 이래도 안 들어오더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안 놀아주네. 이때부터 뭔가를 배우면서 바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대학 평생교육기관 50+ 이런 데 배울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획표를 짜야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벌써 저녁이네? 이렇게 되게끔 하루를 알차게 바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잘 쓰면요. 돈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아침에 딱 계획을 짜서 아침을 먹고 9시면 어디를 간다. 또 9시면 산책을 한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산에 오른다. 돈 안 들죠. 또 유튜브를 본다. 돈 안 들어요. 또 무료 강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뭘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 관리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옛날에는요. 신호등 깜빡깜빡하면 6초 남았다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몸과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60대거든요. 건강해 보여요. 이거하고 건강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동맥 이거 검사도 꼭 하셔야 되고요. MRI 50 넘으면 꼭 한 번씩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인관계 좋고요. 적절할 때 돈도 좀 쓰고요. 남한테 오지랖 하지 않고 강조하지만 건강 꼭 챙기시고요. 대인관계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또 시간관리 꼭 잘하시고 또 집착하시지 말고 자식 내 거 아니거든요. 자식이나 돈에도 집착한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또 소유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거 그것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치매를 걱정하시고 예방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진료하고 있는 교수 김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약 10%가 치매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한 5,5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30년도에는 7,500만 명 그리고 2050년도에는 거의 1억 4천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연구에서는 3초당 한 명씩 치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사실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 비슷한 비율의 치매 환자는 있었을 텐데 그냥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진단이 그만큼 안 되고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 이겨내고 있으셨다가 이런 진단의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점차 조기 진단이 되고 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저는 일단 치매의 진단율이 높아져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나이가 든다고 다 치매가 드는 거는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건강관리 잘하셔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식습관이나 운동,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 또 서양화된 식습관, 그 다음에 수면장애도 요새 유튜브 보느라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런 수면장애, 실내에서도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TV도 보고 유튜브도 하시고 하다 보니 신체 활동량이 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도 치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024년도 7월에 란셋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 14가지의 이제 치매 위험 요인이 나이대별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는 학력이 낮은 거. 저희가 확실히 조금 무학이거나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 고학력이 있으신 분이 치매를 덜 생기게 하고 더 좋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건 아마 이제 뇌의 발달 단계에서 이런 뇌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어떤 자극, 정보가 많이 들어왔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기의 위험 요인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혈관의 어떤 동맥경화에 연관된 그럼 또 만성 질환이죠. 그 나이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치매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예전에는 노년기의 뇌경색, 뭐 혈관 이런 거에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중년기부터 그런 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 뭐 아직 젊은데가 아니라 30대, 40대 중년이신 분들은 반드시 꼭 간혹 고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지금부터 드셔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중년기에 또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뇌 외상이에요.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약간 경미한 외상이 계속 자주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부터 혹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헬멧을 반드시 쓰고 하신다던가 굉장히 중요한 또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거는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많이 안 하거나 많이 누워 계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치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새벽 2, 3시까지 밤 이렇게 꼴딱 새시면서 충분한 잠을 못 자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로 들자면 뇌에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를 이렇게 씻겨내려주는 과정이 밤에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깊은 잠을 잘 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잠 잘 주무시는 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생활 습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은데요. 건망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깜빡깜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주 초기에 내가 느끼는 어떤 증상일 수도 있고요. 덜렁댄다는 건 집중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챙겨야 되는데 못하고 하는 부분. 그런 성격을 사실 유발하게 된 다른 환경적인 요인, 우울증, 아니면 수면장애 그런 위험 요인을 더 갖고 있는지 그게 2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관이 돼서 치매 위험을 좀 높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너무 꼼꼼하게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도 또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서 딱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게 치매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살펴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조사는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면으로 생각해보면 일부러 저희가 어르신들 뇌 훈련을 시킬 때 같이 좀 복합적인 일을 하는 거를 더 강한 훈련으로 보기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하나만 하는 거랑 운동을 하면서 내가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적인 멀티태스킹을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사실 뇌는 늘 쓰던 뇌뿐만이 아니라 그 복합적인 태스크를 하려고 더 많은 뇌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훈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시에 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전략으로 세워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내가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하나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서 생기는 나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고 우울이 높아지게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2차적으로 치매를 높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꼭 치매를 걸리게 한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분에선 좋을 수도 있고 그것도 사람 성향과 뇌 예비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비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명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과 유사한데요. 저희가 이제 뇌 연구를 해보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저희가 막 뭐 fMRI나 이런 MRI를 찍어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지시를 주고 시키게 해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보게 되거든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냥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뇌에서 자동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쉴 때 오히려 좀 활성화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게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 뇌가 쉴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쉬지 못해서 손상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멍 때리고 좀 명상을 하는 게 치매 예방을 도움이 되고 결국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아까 쉴 때 충분히 쉬어지게 하는 그 뇌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스트레스가 높으면 치매가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력에 되게 중요한 해마라는 곳을 잘 손상시키게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2차적인 감정 상태, 우울, 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도 또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물론 바로 뇌에 뭐 영향을 줘서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하고 뇌를 막 망가뜨리게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뇌의 전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뇌의 손상을 좀 가하게 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합니다. 머리를 어느 강도로 만들었냐는데 이게 뭐 꿀밤 맞는 정도로는 사실 저희 두개골이 그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권투 선수나 운동 선수 혹은 축구나 농구처럼 굉장히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몸싸움이 과해지기도 하고 또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세게 공을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약간 경미한 뭐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미하게 이런 외상을 갖는 경우에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나중에 뇌에 부검을 해보면 그런 뇌 손상이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손상이 적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그래서 다치시거나 뇌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뭐 운동을 하시더라도 가드라 그러나요? 헬멧이라던가 뭔가 보호 장비를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술 드실 때 이제 필름이 끊기시는 분들의 치매 위험이 많게는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술의 양이랑 상관없이 중등도 이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필름 끊기는 이벤트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기억을 한다는 거 자체가 뇌의 네트워크들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막 잘 주고받아서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력도 유지되고 하는 건데 결국 술이라는 것은 그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뇌에 되게 중요한 영양분인 뭐 바이타민 B1 같은 것들의 흡수를 술을 드시면 좀 흡수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좋은 영양분도 못 가고 그런 신경세포들의 연결고리를 다 깔아앉게 되기 때문에 술을 반복적으로 드시면 그거 자체도 신경세포에 좋지 않은데 심지어 어쨌든 필름이 끊긴다는 건 술을 굉장히 과하게 포금을 하셔서 많이 드신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력이 사라질 정도로 뇌를 완전히 한번 다운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인지 기능과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생기면 뇌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뇌 예비능이라고 하는데 뇌가 큰 사람들, 뇌가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세포의 크기도 크고 신경세포끼리의 연결고리도 많으니까 그런 예비능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 크기가 크면 치매가 좀 덜 걸린다라고 알려진 연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MRI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MRI 찍으면 뇌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뭐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MRI라는 이런 도구가 없었을 때 머리 둘레를 이렇게 재서 머리 크기가 아무래도 크면 뇌도 아마 클 것이다. 아마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제 머리 크기가 크면 치매가 좀 덜 걸리고 반대로 머리의 크기가 작으면 치매가 덜 걸린다. 이렇게 아마 속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일부 면에서는 맞지만 또 꼭 그런 건 아니라서 농구 선수가 키가 크면 좀 유리하지만 키가 작다고 해서 꼭 농구를 다 못하진 않거든요. 다른 기술들도 있고 또 다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뇌가 작더라도 항상 기능이 꼭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력
청력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어떤 1차적인 감각이죠. 저희가 뇌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고 그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사람 간의 대화도 되고 기억도 되는데, 일단 청력이라고 하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잘 못 듣게 되고 그 정보가 뇌에 제대로 잘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에서는 더 힘들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반복적이 되다 보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 있는 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도 꼭 권해드리는 게 보청기 가능하면 하셔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가 들어올 때 좀 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청력이 떨어졌을 때 시력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귀가 잘 안 들리면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시게 되세요. 물론 성향상 나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못 그러세요. 그래서 잘 안 들려도 알아듣는 것처럼 앉아있고 혹은 엉뚱하게 들으셔서 다른 얘기를 전하시거나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잘 안 나가게 되셔서 이런 내가 늘 하던 활동, 어떤 일상생활의 뇌의 활동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또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실 때 청력장애, 시력장애는 치매에 되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면에서 이게 약간 초기 증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의 맛이 좀 달라지는 경우, 내가 늘 하던 어떤 레시피가 있고 요리의 방법이 있는데 약간 순서를 헷갈리시거나 까먹어서 뭔가 예전 같은 맛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약간 이제 초기의 인지기능 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서 가족분들이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잘 못 맡아서 맛이 이상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희가 후각 세포 있는 곳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퇴행성 물질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후각 기능이 좀 먼저 떨어지는 거를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외에도 결국 사실 우리가 냄새를 맡고 시력을 보고 뭐 청력을 듣고 하는 게 결국 그걸 다 통합하는 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냄새 못 맡는 일이 뇌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지만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냄새를 못 맡아서 요리의 맛이 이상해지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하시는 건지, 그래서 집안일은 늘 하시니까 그런 음식의 맛이 달라지거나 요리에 뭐가 줄어들면 저는 꼭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운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차를 잘 못하시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를 잘 못하게 돼서 넓은 데 가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공간 능력에 좀 장애가 있거나 그걸 잘 못할 때 생기실 수 있는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지기능 면에서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체적인 면에서는 일단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걸음이 좀 느려지는 것도 그렇고 보폭이 좀 종종종 걷거나 구부정하게 걷는 게 이제 저희 파킨슨병의 초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뇌의 다른 이제 수두증이라던가 혹은 혈관이 좀 저희가 막히는 혈관 치매에도 초기에 약간 걸음이 좀 종종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보폭이 느려지는 거 외에도 만약 봤을 때 조금 비대칭적이다, 한쪽을 뭐 쩔뚝쩔뚝 하신다던가 다리를 한쪽을 끈다던가 그런 비대칭적인 게 발견돼도 병원에 거는 빨리 가셔서 혹시 뇌경색이나 뇌출혈, 다른 혈관 변화는 없는지 혹은 뭐 다른 이제 파킨슨이나 걸음 보행 장애로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면 장애도요. 저희가 렘 수면 장애라는 장애가 있거든요. 렘 수면이라는 게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은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뇌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그게 깨져서 사실 뇌가 이렇게 깨어 있고 막 꿈꿀 때 소리도 지르고 막 때리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도 치고 막 그런 렘 수면 장애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치매가 생기기 한 10년, 20년 전부터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렘 수면 장애가 보이거나 잠꼬대를 많이 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생긴다고 하시면 또 다른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인지기능이 같은 나이, 같은 학력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 인지기능이라는 건 결국 뇌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주로 저희가 병원에서 평가하는 건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 노화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치매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건망증 깜빡깜빡 하는 거랑 정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치매랑 초기에 구별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상생활의 기억력들이 떨어지는 게 초기 증상이고 이제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뇌에 새로운 기억이 저장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억은 되게 잘하는데 최근의 기억들이 잘 저장이 안 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사실 힌트를 드려도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노화에서도 아까처럼 건망증,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뇌에 저장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뇌에 한번 저장된 걸 꺼내어 쓰는 속도가 내가 30, 40대, 50대, 60대, 80대가 될수록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보면 대답은 못 하실 수 있지만 초반에는 건망증이신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맞다 그랬었지 라고 다시 생각해내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힌트를 드리면 기억해내실 확률이 좀 높아서 저희가 그냥 노화에 의한 정상적인 기억장애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성향마다 또 갖고 계시는 다른 여러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의심이 되시면 치매는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최근 기억을 힌트를 드려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분명하게 내가 조금 예전과 다르게 하던 일들에 좀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에 저는 제일 밑에 깔려있는 부분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질문하면 가장 걸리기 싫은 병 조사를 하면 치매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아직까지 어르신들께 치매라는 병은 뭔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내가 없어지고 되게 두렵고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싫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진단을 받으러 오는 것 자체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거부하시는 거죠. 나 괜찮은데 왜 가? 실제 속으로는 아마 느끼고 계실 거거든요. 내가 잘 안 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지적하면 더 기분이 나빠지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실제 내가 제일 안 되고 나도 무서운데 그걸 확인하러 가자고 막 보호자들이 막 이것저것 겁주면서 오시니까 더 거부하시고 막상 그렇게 오신 경우에 진단을 이제 내려드리면 더 막 화내셔서 나 아닌데 막 이 가족들이 다 나를 치매로 몰아가려고 한다. 약도 안 먹겠다. 병원에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께도 저한테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떡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무겁고 막 심각하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희 건강검진 받듯이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뇌 건강하러 뇌 튼튼하게 해주러 오는 거 확인하러 혹은 그것도 그러면 그냥 치매 예방차 우리 그냥 한번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잘 달래셔서 오시기를 환자분께도 당신은 치매입니다라고 꼭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약 드셔보시고 뭐 이런 설명으로 좀 드리기는 합니다. 치매는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부는 고칠 수도 있고 일부는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뇌에 생기는 병이라서인데요. 뇌는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 뇌세포가 예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에 여러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사실 걸려서 뭔가를 막 좋아지게 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되게 좋은 점, 희망적인 부분 저희 외래에 오시는 정상이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데 뇌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돌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뇌는 70대셔고 80대셔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뇌가 변하는 근거들,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어르신들 막 7, 80명 이렇게 막 다 모아서 뇌훈련도 하시고 좋은 습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막 이런 걸 시키는 연구를 해보면
하면 그런 걸 하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내신 분들에 비해서 뇌 신경세포와 세포의 연결성이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해도 늦지 않고, 또 더 희망적인 얘기는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비교했을 때도 설령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면 유전자 없는 사람이랑 그 효과를 비교했을 때 거의 같더라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면 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잘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는 하고요. 10에서 2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완치가 가능한 원인들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흔히 이제 치료약이 없다라고 하는 치매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치매, 그 전까지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치매 이제 생기거나 혹은 다른 혈관성 치매, 뭐 루이소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처럼 결국 뇌에 손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치매 증상들은 결국 약을 써도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에 내가 원했던 수준만큼 정상 수준으로 못 돌아가서 그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거는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뇌를 손상시키면서 일련의 과정을 겪는 저희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아밀로이드를 빼내주는 약들이 임상시험에 성공했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치매는 이제 조절 가능한 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잘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매들도 있고요. 또 그런 약제를 쓰는 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도 훨씬 중요한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회복의 의미는 일상생활을 예전으로 돌려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초기에 완전 경증, 뭐 혹은 경도인지 장애 단계라고 하는 치매 전 단계에서고요. 중증이라고 하면 일부 뇌는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본인 삶을 다 못하고 계시진 않으실 거거든요. 늘 익숙하게 하던 일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좀 깜빡깜빡 하시고 판단이 좀 다르고 현재에 못 살고 과거의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 단계에서 치료약을 쓰는 목적은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더디게 하고 문제 행동이 덜 생기고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이 맞을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병의 그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없애주는 그 약은 사실 중증 단계에서는 지금 인증을 받은 약이 아니라 아주 초기의 치매 단계 혹은 경도인지 장애라는 치매 전 단계에 받아져 있고, 임상시험은 더 그 전 단계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도 쓰이고 있어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무조건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회복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치매 예방으로 많이 광고하는 영양제들은 말 그대로 영양제이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라서 그 약만 먹어서 치매 예방은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그런 약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뭔가 불안한데 약을 먹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강 활동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위약 효과일지라도 그런 걸 먹으면, 그리고 그 물질이 뭐 막 대부분 되게 그렇게 크게 뇌에 심각하게 나쁘게 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먹어서 더 나빠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어서 치매 예방이 반드시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뇌 활동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습관은 사실 치매는 이제 약간 조절 가능한 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조절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잘 움직이고 하는 나의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의 여러 활동인데, 음식이라는 건 사실 되게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먹느냐는 분명히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뇌에 좋은 음식들, 오메가3가 있거나 항산화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 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들을 꾸준히 먹으면 당연히 술 많이 드시고 비타민 많이 복용하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당연히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거는, 음식으로 챙겨 드시는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100% 예방이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그냥 골고루 드시라고 하는데요. 흰 쌀밥보다는 밥은 항상 현미밥이나 정제가 좀 덜 된 쌀을 하시는 밥으로 드시고, 단백질이 좀 풍부하면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가 많은 생선류로 단백질을 꼭 콩과 생선류를 꼭 드시고, 그다음에 야채는 색깔별로 좋아하시는 거 다 드시면 좋겠다. 뭐 그래서 빨간 거부터 노란색, 초록색 다 이렇게 야채 풍분히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딱 어떤 음식 하나만 먹어서 좋다라기보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해보려고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매 끼니 이렇게 적절한 밥,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반찬을 다 차려가지고 어르신들이 혼자서 그걸 챙겨 드시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균형 잡힌 식단들 많이 또 팔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드시게끔 해서 좀 골고루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대부분 또 혼자 계시면 거의 못 챙겨 드세요. 그래서 독거이신 분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혼자서 하시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고, 뭐 약도 사실 독거이신 분들은 드리면 먹었나 안 먹었나도 확인이 안 될 때도 많을 정도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영양 관리, 식사 관리가 거의 안 되시더라고요. 일주일 뭐 하루에 2끼 드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들 많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이가 불규칙해지면 당연히 몸에서는 폭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지혈증도 나빠질 수가 있고, 당은 또 당대로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는 일도 생기고, 혹은 당뇨약은 드시는데 식사가 걸러지면 저혈당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또 혼자 계실 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치매가 있건 없건 어르신들 식사 잘 챙겨 드시는지 냉장고 한번 가서 꼭 열어보고, 그런 걸 좀 챙겨주게 하나라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찬이 많지는 않더라도 단백질은 꼭 하나 있을 수 있고, 두부, 생선 이런 거 하나씩이라도 챙겨 드시게 항상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이 맞습니다. 워낙 WHO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약간 숨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 좀 빨리 걷는 거, 계단 오르기나 뭐 이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는 효과는 분명히 알려져 있고요. 제가 여러 연구, 슈퍼에이저라고 이제 80대 어르신인데 40, 50대의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을 연구를 해봐도 확실히 슈퍼에이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 신체 활동량이 많습니다. 뭔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운동하라고 하면 중등도 강도의 막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하라 그러면 대부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는 본인 체력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를 목표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하루에 내가 8시간을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1시간은 좀 줄일 수 있게 뭔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운동에 해당하진 않아요. 이게 치매 예방을 막 완전히 높인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컨디션에 맞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셔라. 그래서 슈퍼도 한번 갔다 오시고, 혹시 걸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버스 타는 거 대신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시는 뭐 이런 정도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건 뇌에 BDNF라는 물질도 올려주고 뇌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꼭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뭐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이런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꼭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뇌 활동입니다. 뇌 활동이라는 게 막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사실 뇌 활동이거든요. 내가 뭔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 어디 가서 계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뇌 활동이라서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기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기 쓰는 것도 너무 귀찮으시면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배우자도 좋고 뭐 같이 사는 가족이어도 좋고, 혼자 계시면 혼자서 그냥 얘기해보세요. 나는 어땠고 뭐 했고 오늘 좋았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걸 이렇게 일기를 쓰려면 내가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 기억력의 해마와 연관된 네트워크를 한번 활성화시킬 거고, 그거를 그냥 머릿속 안에 두고 있는 거에서 그
놓치지 않고 글이나 말로 한번 끄집어내서 써주는 것, 끄집어내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더러 그걸 관련되는 곳이 전두엽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 뇌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꼭 한번 정리해서 말과 글로 쓰시는, 일기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0대이신데 40, 50대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 연구를 해보면 친구 만나거나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되게 튼튼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막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가서 사람을 만나라기보다 그냥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모임에 가서 사실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자체가, 대화하는 것 자체도 뇌에 되게 중요한 활동이고, 저 사람의 기분을 배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말하는 걸 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뇌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도 치매 예방에 되게 좋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는 정서적인 부분, 나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한테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는 게 정서적으로도 불안과 우울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서 집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요새 뭐 노인 학교도 많고 복지관도 많고 여러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거기 가면 새로운 사람도 또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활동도 할 수 있고, 그게 또 더 기억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꼭 어디에 가셔서 사람을 만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 TV 보시는 거 좋다,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하시고 나서 내가 한번 거기 나왔던 사람 혹은 내가 좋았던 노래,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서 적어보시는 활동을 꼭 하시라고 하거든요. 적기가 귀찮으면 말로 하셔도 되고, 나는 오늘 무슨 프로를 봤는데, 예를 들면 뭐 놀면 뭐하니를 봤는데 유재석이 나와서 어떤 미션을 했고 너무 뭐가 그게 재밌었어 라는 요거 하나? 그거 사실 말하는 것도 내가 그 프로를 한번 다 기억을 해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은 뇌가 쓰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서로 배우자분들끼리 리액션 해주시면 난 다음에 또 그 프로를 보고 기억하고 싶어지고 노력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아하는 TV 보시는 거는 다 보시라고 해요. 대신 밤늦게 말고 낮에 보시고 본 다음에 그걸 꼭 한번 내가 좋아했던 거를 딸이나 자녀분한테도 좋고 배우자분한테도 좋고 친구한테도 좋고 그걸 한번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셔라. 그게 되게 뇌에 좋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유튜브는 시간을 조금 제한을 두시고 알람을 맞춰서 적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서 한 바퀴 돌고 오시라고.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되셨으면 한 바퀴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고 오세요. 치매를 걱정하시고 또 예방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했던 것처럼 치매는 조절 가능한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조절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개선시키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에 맞게 어떤 거를 해야 좋은지 예방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염려가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뭐 근처에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꼭 그냥 전문가를 만나셔서 한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다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도 안 먹고 음식 좋은 거 먹고 혹은 뇌에 일기 쓴다고 뇌가 변하겠어? 이게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혹시 하실까봐 꽤 그래도 많은 관련된 연구들을 해보면 정말 한결같이 뇌를 많이 쓰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노력을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뇌는 분명히 변한다라는 여러 근거들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0대시건 80대시건 정상인 뇌는 분명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들, 치매 예방하는 습관들을 잘 기억하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루 한다고 변하진 않고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계속 유튜브만 보고 계신다면 잠깐 스탑하시고 한 바퀴 이렇게 몸을 한번 움직이고 오셔서 다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